있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면서 시장은 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죠. 네, 소매 판매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도 굉장히 관대한 계절 조정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 다우는 트래블러스 한 종목이 크게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보험업종이죠. 네.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 마감인데요. 자, TSMC는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자, ASML이 또 이렇게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었나 했는 걸 TSMC가 또 살리는 상황인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우리 오늘 반도체 주가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2,6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TSMC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또 국내 증시 반도체주 행보 좀 눈여겨보시면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또 재건축 대신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 아파트들의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반도체주가 이틀 연속 달리면서 뉴욕 증시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에 반응을 보인 일부 종목군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밤 선대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조세 보였습니다. 일제히 상승 곡선 그리다가 장 막판에 그 흐름이 엇갈린 건데요. 다우지수는 0.37%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 다시 세웠고요. 나스닥도 0.0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최고치 찍은 S&P 500 지수는 결국 0.02%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TSMC 호실적에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살펴보면 애플은 0.16%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TSMC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또 실적 전망 상향 소식에 0.89%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등에도 쏠림이 유입되면서 크게 상승했고요. 다만 반도체 장비 업종은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장 마감 직전 옵션 만기일 앞두고 관련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면서 한때 3% 가까이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5% 상승에 그치는 등 그 상승폭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어서 0.14%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애플과의 검색 엔진 거래가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 증가에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02% 소폭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관련해 우버보다 자율주행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11개 섹터 중 기술주가 가장 큰 상승세 보였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이 강세 보였지만 마냥 오른 것은 아니고 강세 후 폭을 축소하는 흐름 나오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대로 정책금리 25bp 인하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약하지만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진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듯 하더니 경제지표 발표 후 달러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지표가 바로 말씀 주신 미국 9월 소매 판매였는데요.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지난달 발표보다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소비가 중심인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건 확실히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소비가 늘어나는 할로윈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소매 판매 수치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1000건 기록하면서 예상치 상당히 하회했습니다. 노동시장 수요가 아직까지도 견고하다는 뜻이겠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체로 소비는 견고하지만 합리적인 소비가 이어지고 있고 반면 산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점 보이고 있는 게 이번 실물 지표 특징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은이 이 지표를 감안해서 3분기 GDP 성장률 기존 3.2%에서 3.4%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지표들 발표되면서 달러화가 강세 보이고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분위기 특별히 좋았던 이유 TSMC 실적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54% 이상 기록을 하면서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했고 주당 200달러를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AI 수요 증가를 이유로 매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그 외의 대부분 종목들은 약세 보이는 등 차별화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지표 잇따라 나오면서 채권 시장도 매도 우위로 빠르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0년물의 경우 2개월 내 최고치인 4.09%대를 웃돌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시장 상승 이끌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나 업종 안에서 차별화 흐름이 뚜렷한 요즘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 주가가 엇갈리는 포인트,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파운드리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TSMC가 AI 반도체 시장을 쓸어 담았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우리 돈 14조 원에 육박해 1년 전보다 50% 넘게 껑충 뛰었고요. 매출도 40% 가까이 늘어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둔화할 것이다, AI에 대한 기대가 과하다 같은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는데요. 세계 곳곳으로 생산 기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침없는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3개 공장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더해 지난 8월 유럽 첫 거점인 독일 드레스덴에 109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착공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에 AI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안방인 대만에서도 제3공장 건설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4공장과 5공장 확충 계획도 함께 전하며 격차 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TSMC는 앞으로도 견고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와의 긴장 관계가 성과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TSMC와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인 블랙웰의 생산 차질 문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문전 성시를 이루는데 하지만 균형추를 놓아보면 TSMC가 더 무겁습니다. 엔비디아가 없더라도 애플을 비롯한 고객사들이 즐비한 반면 대안책이 없는 엔비디아는 최근 TSMC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분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주문이 쇄도하다 보니 고객사한테도 책임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갑의 위치가 된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 길어지면서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서 생산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TSMC와 같은 세대에 비해 20-30%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전하는 등 이 기회가 삼성전자한테도 올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죠. 페라리가 새 슈퍼카를 출시했습니다. 2013년 라페라리 이후 11년 만에 선보인 모델인데요. 1200마력의 6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F80은 페라리 역사상 가장 비싼 모델로 단 799대만 생산됩니다. 대당 기본 가격이 360만 유로, 우리 돈 53억 원부터 출발하는데 이미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단순 계산만으로도 페라리는 우리 돈 4조 3천억 원에 육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항공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최첨단 기술과 또 그 복잡성을 단순하고도 트렌디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페라리는 내년 자사 1호 전기차 출시도 준비하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흐름에 착실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니케이 리서치가 처음으로 발표한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 2024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0대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중국과 대만, 태국, 인도 등 8개 국가에서 실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1위, 또 태국과 인도에서는 2위에 올랐고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기업으로는 LG전자가 16위, 현대차 26위, 롯데 65위 이렇게 총 4곳이 100대 브랜드에 포함됐는데요. 니케이 리서치는 이번 조사에서 인지도 등을 나타내는 브랜드력과 상품 구입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공헌 분석을 기초로 브랜드 가치를 측정해 지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는 ASML의 실적 쇼크로 휘청였지만 TSMC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위기감을 희석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살펴보면 TSMC의 3분기 순이익은 3,252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8천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54.2% 급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으로 이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TSMC의 호실적은 엔비디아 GPU로 대변되는 AI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편 한미반도체도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68.4%, 영업이익이 3,320.9% 급등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AI 칩에 쓰인 HBM용 제조 장비를 납품하면서 AI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깜짝 실적에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TSMC 관련주인 에이징랜드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실적이 나온 한미반도체가 6.99% 급증했습니다. 또 이어서 SK하이닉스는 3.87%, 삼성전자가 0.38%, 0.34%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과 관련해서 공격 대상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산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구체적인 표적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며칠 전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번 보복에서 이란의 핵 또는 석유 시설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시설은 공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이 미국의 대선 전에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계획이 구체화되자 방산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 방산 종목에 대해 3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고 또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이 11월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 것도 방산주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코츠 테크놀로지가 12%, STX 엔진이 7.07% 올랐고요. 현대 로템이 4%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2%대 오르면서 몇몇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로봇 분야 협력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도요타 산하연구소가 로봇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도요타 리서치 연구소의 로봇 학습 관련 기술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양사는 이 기술을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학습시킨 후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로봇을 공장 생산 현장과 가정의 노인 돌봄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로봇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더해졌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등 각종 특혜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로봇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습니다. 두산이 10.01%, 두산 로보틱스가 2.82% 올랐고요. 효림 로봇이 2.4%, 스맥이 2.36%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수십 년간 물리학계의 화두로 여겨졌던 전자결정의 새로운 특성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전자결정 상태란 액체와 고체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자는 기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전자결정 상태에서는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인해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어 고체 형태로 결정화돼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자연계의 고체 물질 속에 담긴 전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로만 존재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지만 국내 연구진이 전자들의 일부만 규칙성을 갖는 새로운 상태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제3의 상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 같은 연구가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 초전도체나 초유체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모비스가 23.56%, 서남이 5.18% 뛰었고요. CCS가 4.32%, 인지 커트롤스와 탑 엔지니어링이 모두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은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반도체주가 반등했음에도 여전히 힘이 없는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 전 거래일에는 장중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차트를 보면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었습니다. 빙글빙글 수급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재료에 따라서 순환매가 여러 번 일어나며 숫자로 보는 것 이상으로 난도가 높았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어떨까요?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지수 어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코스피가 0.04% 약보합으로 2609.30포인트였고 코스닥이 0.1% 소폭 하락해서 765.06포인트였습니다. TSMC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등이 반도체주 낙폭을 회복시켜줬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고 높아진 환율이 부담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어제도 국내 증시를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05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는데 매도 물량의 4분의 3가량이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00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개인이 1,620억 원 순매수하면서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팔고 개인과 외국인은 샀습니다. 외국인이 30억 원의 소폭 순매수 기록했고 개인도 351억 원 사자세 나타냈지만 기관이 26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 투톱과 신한지주만 상승하고 나머지 7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에 0.34% 오르는 데 그치면서 6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종가 59,7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3.87% 상승세 시현하며 19만 6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TSMC의 좋은 실적과 좋은 가이던스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 신한지주가 0.7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1.85% 하락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3% 내외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부진했는데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 트랜시스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조립 공장도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알테오젠이 0.52% 추가 하락했고 에코프로 형제가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HLB와 엔캠도 1.8%대 또 빠졌습니다. 반면에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와 보톡스 업체인 휴젤이 각각 3.5%대, 4.27%대 반등에 성공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2.68% 강세 기록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 0.46% 올랐습니다.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오른 1,368원 60전입니다. 이번 주 환율이 계속해서 레벨을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경기가 호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트럼프 승리 기대까지 겹치자 달러화가 강세가 더욱 지지되면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미국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환율은 상방을 더 높였는데요. 역외 환율 1,371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최고치 기록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 증시는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10월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힘든 장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IBK 투자증권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대선이 임박한 2, 3주 동안 코스피 등락률을 분석했는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항상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 직전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IBK 투자증권은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선 전 조정을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정을 받는 종목이 아니라 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IPO가 몰리는 10월과 11월, K뱅크에서 더분코리아로 이어지는 대여급 공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까지 상장을 예정한 기업이 8개인데요. 다음 주에는 21일에 SAR 위성 제조 기업인 루미르,
첨단 소재 합성 CDMO 기업인 한캠이 22일, 23일엔 로봇 제조 기업인 시메스와 24일에 H&S 하이텍 그리고 웨이비스 등이 시장에 상장합니다. 신규 상장 기업 내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보이는 섹터와 테마를 중심으로 주가 아웃퍼폼 경향이 있는데요. LS증권은 다음 주 상장 예정 기업 중에서는 물류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시메스를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확인하시죠. 오늘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11시에 중국의 3분기 GDP와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중국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GDP 목표치가 5%인데요. 하반기 들어서 중국 경제 지표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만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4조 원을 투입한다며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았는데요. 계속해서 부양책을 발표하는 중국, 수급이 이쪽으로 또 몰릴지 아니면 부진한 경제 지표로 중국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일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표면 실장 기술 장비 전문 기업인 YJ링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인기가 높아진 영향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견고한 소비의 방향성을 잃으며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보다도 중국 증시 시장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GDP와 경제 지표 발표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는 좋긴 좋은가 봐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오히려 또 연준의 금리 인하폭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또 빠르게 올라가네요. 네, 미국채 수익률 많이 올라면서 또 달러도 강해지고 달러에는 150엔을 올라서 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유로 달러는 20이 금리 인하하고 나니까 유로 더 약해지면서 1.08달러, 1유로당 1.08달러 초반대까지 왔고 이게 오히려 유럽 증시는 또 뭐 금리 인하하고 유로 약세가 좋았는지 유럽 증시 올랐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게 어제 TSMC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만에서 TSMC는 1,035 대만 달러로 그냥 마감을 했는데 이게 전일 대비 마이너스 0.96%, 약 1% 가까운 하락인데 뉴욕에 상장돼 있는 그 ADR은 이게 거의 10%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9% 넘게 올랐어요. 네, 그렇게 올라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매 판매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이거 우리 또 지표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오늘 또
속에 있는 얘기 감추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게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마 네. 파헤쳐 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 대표님. 아유, 우리 SBS 비즈 출연하시면서 우리 홍 대표님 갈수록 더 예뻐지신다. 네, 오늘 분장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국민연금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아, 우리 그때는 망가져 있었죠. 참 네. 죽고 싶다는 표정의 그 홍춘욱 박사야 그때 하고 요즘은 아,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요새 고려아연 용품 가지고도 말 많잖아요. 맞네요. 그런 것처럼 연금이 캐스팅 보트 비슷하게 지고 있을 아, 때 그때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거를 만들어라는 분들이 나오시고 또 그 근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또 만들어 와. 그런 일들을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투자운용팀하고 리서치팀 이런 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팀들이 좀 약간 이제 그런 보고서 쓰는 팀이에요. 그래서 빠꾸는 맞았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새로 다 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하필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신 거고. 예, 아유 참 썩어 있죠. 근데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따라가신다고? 아 이제 2달 늦게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2달 국민연금이 늦게? 지금 9월 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7월 말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2달 늦게 왜냐하면 이제 예측해서 투자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를 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네. 매달 따라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대략 그 큰 흐름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이맘때 비해서 지금 자산 배분이 어떤가 이런 걸 좀 조사해 보면 대략적인 성향이 해외 주식 늘리고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채권 늘리는 이런 세 가지 박자가 보인단 말입니다. 네. 물론 국내 채권은 그 과정에서 제일 줄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산 배분의 방향성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이 ETF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로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 자산 투자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투자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대신에 저희는 이제 커머디티, 금 쪽에 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은 괜찮고요. 예, 그 뭐 작년 3월에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에까지 가입해서 만약 유지하셨다면 올해 겨울에 어디 해외여행 유럽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 정도? 예, 제가 생각해도 국민연금도 엄청 잘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성과를 알 수 있으니까 저희는 9월 성과, 10월 성과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예, 저기 금 덕분이고요. 저희가 금을 아무래도 대체 자산을 국민연금이 14.6%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저히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 비중만큼은 금을 갖고 있는데 최근 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덕을 좀 받습니다. 뉴욕 얘기 넘어가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는 벌써 뭐 40 몇 번째입니까? 거의 50회 가까운 금년 들어서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러게요. 중인데 어제는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만 다우도 30개 종목 중에 하나만 이렇게 훨훨 날아도 지수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어제 재료에 비해서는 좀 차분했단 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네. TSMC 그렇게 좋았어요. 네. 뭐 넷플릭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소매 판매 같은 거는 확 진짜 눈이 깜짝 이래 아이 파핑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차분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걸 절제된 상승이라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뭐 조금 힘겨운 레벨이 왔기 때문인가 좀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저는 후자죠. 예, 그 미 연준이 큰 실수를 했고 0.5% 빅컷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아마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거고요. 일단 겁에 질린 연준 특히 이번 회의록 보면 파월이 고집 부려서 0.5를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연준의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 1년 남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큰 실수를 했고요.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애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저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아, 해달라는 대로. 네, 그러면 이제 좀 요새는 안 좋은 표현이죠. 금쪽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을 금쪽이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8월에 주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9월에 FOMC에서 다수 위원들이 0.25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0.5를 그 회의록을 보면 파월이 고집 부렸다라는 게 거의 보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겁에 질린 거죠.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7월 말에 정책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면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들도 안 보고 뭐 당장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7월에 그 허리케인 지나간 다음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특히 그 산하에 있는 두 기관 아틀란타랑 뉴욕에서 나오는 실시간 그 GDP 측정 프로그램인 GDP Now 포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2분기 성장률에 이어서 3분기도 거의 한 3%, 2% 이상 나올 거라는 게 다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빅컷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한 게 그날 많이 빠졌던 게 그날 우리 빅컷 한 날 빠졌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못 본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놓친 악재를 파월이 보고 저걸 해준 거 아니냐.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그 9월 이후 지금 한 달이 지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스테이크다. 미스테이크는 뭐냐 하면 경제 지표를 제대로 못 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에 질렸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 이제 파월이나 연준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시각이 빠지면 폭락하면 주가 폭락만 하면 또 금리 인하해 주겠네. 이렇게 된 거죠. 만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 지금 얼마가 올랐어요? 아까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1년에 막 50번씩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역사상 최고치 레벨의 금리를 빅컷을 해주니 이제 조금만 조정받으면 연준 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주가가 지금 저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와, 이건 뭐 가는 거야.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소형 원자로 쪽에 네네. 난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만 그 어떤 긍정적인 면들 이런 것만 좀 있으면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바로 날아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냥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지 않기를 바랬던 이제 버블이 온 거죠. 그러니 이제 무서운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잘 갈 거라고는 알고 있었고 올해 좋을 거라고는 우리 예상을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저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인데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늘면서 금값이 오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가 폭락 시 가장 그 주가 폭락의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게 옛날에는 채권인데 채권 같이 가니까 요새. 그래서 요새는 금으로 가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운 장입니다. 그렇게 잘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까 금 쪽이 발언은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저는 이렇게 가끔 그런 경우 아주 어린애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을 때 엄마들의 반응이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잖아요. 아유 막 쫓아가서 바로 애기 안고 넘어졌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경우 애는 그러면 이제 더 울고 뭐 그러는 케이스. 그다음에 다른 엄마는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일어나 그러면서 애가 그냥 조금 있다 씩씩하게 일어나요.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 홍 대표 보시기에는 연준은 전자네요. 엄마가 시장이 조금만 뭐 휘청하거나 엎어지면 그냥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러니까 넘어지려고만 해도 새파랗게 질리는. 넘어지려고만 해도. 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올해 지금 두 번 남아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저는 11월에 동결해야 된다. 그리고 12월도 동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점도표를 그 9월에 점도표 수정한 건 실수였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망신을 좀 당하겠죠. 그러나 시장의 연말 시장을 안 그래도 지금 다 산타레일이 왔다고 다 지금 벌써 난리가 난지 벌써 매주가 됐잖아요. 미국 우리만 못 올라서 그렇지. 미국은 저렇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세계 경제 입장에서 미국 주식은 일단 오버웨이시잖아요. 제가 뭐 봄에 와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 양매수하고 죄송합니다. 중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양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비중 축소다. 올해가 그런 해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로 가고 있고 중국이 유일하게 저평가된 나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타깝지만 우리 전략은 정해진 것 같아요. 한국은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고 미국 아니면 차라리 EM은 중국만 보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저 원로 연준 이사는 다음에 투표권 있는 분인데 예. 저분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 봐 하는 거죠. 그 내에서 이제 파월의 리더십이 약해지는 중이니까 제발 저분 말씀대로 돼서 연말에 금리 동결하거나 좀 매운맛을 좀 보여줘서 시장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면 내년도 또 갈 수 있는데 저런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 면목이 상했잖아요. 만약에 다 시장은 50pp를 컷, 뭐 25pp 컷을 기대하는데 동결한다 그러면 9월에는 왜 그랬니? 그렇죠. 이제 꼬인 거죠, 스텝이. 7월부터 지금 이제 갈짓자로 가는 거니까 저는 금리 동결은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금리 동결하면 저는 내년장 더 좋다. 이렇게 보는 쪽인 거죠. 이제 우리 또 홍 대표 나오셨으니까 언젠가 한번 토론해 보거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우리 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뉴욕 증시 많이 빠지고 S&P 500이 이제 666포인트까지 밀린 다음에 쭉 올라오다가 이게 한 2130 어라운드 여기까지 꽤 올라온 상황에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그러다가 2016년 8년 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힐러리를 꺾고 그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후로 장이 날아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조금 의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2016년 이후에 코로나 때 급락 오기 전까지의 랠리의 어떤 모멘텀이 됐는데 시장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재정 지출. 재정 지출, 또 돈 풀린다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그때 이제 2018년까지 2년을 금리 인하를 인내했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하를 인상을 인내했잖아요. 계속 네, 한 번밖에 안 올리고 예. 1년에 한 번만 올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3번 올렸잖아요. 저기 그림 네. 나오는데. 예, 보시면 그 2015년, 16년 그때를 좀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금리도 좀 올리고 뭐 그랬었는데요. 미국은 거의 금리를 못 올리다가 18년에 올렸죠. 이제 그런 인내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연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도 그때 비판을 그 초저금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인내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트럼프 딱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감세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가 있던 없던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재정 긴축을 하고 있을 때 미국만 돈을 계속 풀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 100%, 120% 됐지만 명목 성장률이 인플레가 나니까 또 국가 부채 녹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잘 된 게 됐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자꾸 또 어떻게 했냐면 예. 트럼프보다 돈을 더 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8년은 저는 파퓰리즘의 8년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의 미래 부채 이런 건 다 넘기고 트럼프는 자기 공약대로 뭐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그때 뭐 계속 참 여러 가지 분투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단 임명조차 안 되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에서 특히 공화당이 자기 당이 아니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지금은 트럼프의 당이지만 그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던 시절이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하나 하면서 밀고 나가다가 2018년 이제 대중관세란 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 그 과정에서 계속 감세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정책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의 공약을 봐도 항구 감세예요. 자기가 했던 감세를 네. 항구적인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쓴 거죠. 예.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게 됐던 명분은 또 2020년 코로나 때 바이든까지 물려받아서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아까 우리 TSMC 이야기했죠. 아리조나. 예. TSMC 같은 그런 수많은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조 단위를 주잖아요. 특히 인텔은 10조 이상 줬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재정 적자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나라는 재정이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미국만 기축통화죠. 네. 저는 뭐 기축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달러인 거죠. 뭐 파운드냐 뭐 엔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직 외환시장 모르는 거고 그냥 전 세계에서 어떤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재정 지출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버튼을 신나게 딴 나라 다 눈치 보면서 특히 영국 망하는 거 보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트러스 총리 때.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드래컨 밀러가 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저도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는 쪽이잖아요. 아,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입장이라고요. 해리스는 죄송합니다만 그 두 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내년도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릴 텐데 네. 그런 과정에서 경제는 지금 연 3%의 고속 성장을 밟고 있는데 금리까지 낮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파월이 해버린 거죠. 그러니 시장이 날아가고 미국이 다시 달러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강세로 가는 게 미국보다 수익률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11월 6일 대통령 선거 하루 이틀 정도면은 개표 결과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이틀 후에는 11월 FOMC.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가봐야 아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2016년에 재판이 될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7월 16일 날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네. 폭탄을 3개 터뜨렸잖아요. 첫 번째 폭탄이 애플 CEO님이 나에게 와서 자비를 구걸할 때 내가 그에게 대우를 해줬다. 그러니까 자신이 반중 정책 쓰고 있는데 애플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 관세 면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빌었다고. 그러니까 네. 자비를 구걸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베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저 친한 사이 아니에요? 이러면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에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 우리가 트럼프를 모르는 거다. 뭐 원자로가 어떠니 에너지가 어떠니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아직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대만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죠. 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 리스크가 있는데 환율에 동아시아 통화에 약세 베팅을 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그 사람이 사고를 치는 세 번째가 또 뭐였냐면 파월한테 금리 인하하지 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저는 그것도 긁힌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bp 인하에. 그래서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2018년에 네. 건넌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파월 입장에서 이제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트럼프 되면 동결의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몸빵 좀 탱커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상대의 공격을 방패를 두고 막아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어서 일단 저는 연말 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안 되면 쇼크일 거다. 오히려. 네, 그건 뭐 아까 지금 잠깐 차트 나왔는데 네. 폴리마켓에서 상대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돈을 걸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트럼프가 진다면 크게 놀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압승 분위기인데 왜 그런지는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한번 했잖아요.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주 주지사님을 부통령 후보로 임명했어야 되는데 누가요? 와일즈를 누가요? 부통령으로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자기랑 마음 편한 사람하고 대통령 선거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선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른 방송에서 했군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방송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비트코인 폭등 이야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랑 같이 갑니다. 네네. TQQQ랑 완전히 같이 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트럼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올드 이코노미가 좋으니까 다우가 오르는 게 당연하고 중소형주 오르는 게 맞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중국은 그러다가 전쟁 안 하겠다 그러면 그죠? 또 트럼프랑 손 한번 잡고 뭐 그러면서 우리 그때 미안했어 이러면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싸니까 중국 그래서 양매수 전략이죠. 전체 자산이 우리가 주식이 100이 있다면 80은 미국 넣고 10 정도는 중국 넣고 10은 현금 보유. 이런 전략이 지금 연말장에 제일 마음 편한 전략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뭐 미 대선 결과 누가 되든지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증시 쪽. 미국이 편하다. 그쪽.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예. 생각한다면 테크 기업만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네네. 것처럼 그 파월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다는 정도가 아닌
역대 대통령하고 연준 의장 중에 제일 적대적 관계니까 둘이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파월이 그걸 핑계로 네.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럼 달러 강세고 금리 예. 오르면 기술주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뭐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에너지랑 리츠 같은 트럼프랑 아주 친한 사람들이 가서 아이백 이럴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은 뭐 코인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 그게 에너지와 리츠 아니냐. 그다음 부동산 재벌이니까 네. 아니 스스로 부동산 재벌이라고 광고한 인플루언서죠. 그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 개판으로 한 사람이고요. 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이해관계는 그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리츠를 비롯한 예. 미국의 올드 이코노미 쪽이 되게 마음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일발 역전하면 또 너무너무 그쪽이 좋을 테니까 그냥 시장 전체를 가져가되 약간의 엣지를 리츠나 금이나 아까 자산으로 보면 네. 금이고 이런 데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는 어떻게 뭐 억셉트블하다. 그 전부터 좋아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 최근 저희는 이 소매 판매를 활용해서 사실은 네. 자산 배분 전략을 쓰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달 연속 올라오는 징후들, 그러니까 이동 평균이 3달 예. 연속 올라오면 위험 자산 베팅을 하라는 신호로 보여지는데 이미 그 신호는 여름부터 벌써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9월 지표 전에 벌써 뭐 레드캡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 각종 지표들이 다 돌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니까 버블 리스크를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경제도 좋은데다가 선거 앞두고 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파월이 너무너무 실수를 크게 했고 금리도 너무 크게 인하했고 그리고 또 달러 강세에 경제 지표 잘 나오고 불확실성 해소 이러면 연말장 미국은 좋아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 통화는 자신 없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7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0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2%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7일 지수는 762포인트. 양시장 오늘 보합권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만 100원 선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9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가 101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 1.7%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천만 1,500원. 기아가 지금 1% 하락 흐름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9만 3,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1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만 3천 원, 신한지주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내림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6만 5천 원, 에코프로도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9,600원, HLB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8,600원,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이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 또 많이 올라왔던 만큼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은 오늘도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지금 0.8% 상승 예상되고요. 어제장에서도 4% 강세를 보여줬었죠. 지금 호가는 29만 5,500원, 삼천당제약은 3% 약세가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8%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2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뭐 국내 증시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보합권 예상이 되고 사실 이제 뭐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줘야 네. 좀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최근에 보면 개인만 뭔가 좀 하단에서 떠받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예상 체결 지수 봐서는 실제 뚜껑 열어보고 네. 그리고 한 3, 40분 이렇게 진짜 한번 추이를 보고 예. 결정해야 되고 뭐 정민님께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반도체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증시가 매력이 없는 매력은 거예요. 그다지 매력은 없어 보이는 우리 증시 거예요. 투자할 바엔 차라리 중국 투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싸니까요. 우리는 싼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는 어정쩡한 밸류에이션이죠. 지금 아. 0.95배 정도 PBR이 아, 나오는데 예. 애매하네요. 홍콩항생 H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서 0.6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 연말 올해 초 저점 때 0.5배가 깨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20% 예. 네. 오른 거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조정받고 오른 거니까 예. 한 20% 정도 올라서 0.65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 증시는 이미 외환위기 겪은 밸류에이션이었던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중국 정부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비관론에 빠져 있다가 네. 일단 돈 풀어준다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동안 매물은 다 정리됐고 재미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우리 홍 대표님 지금 이제 3차 방정책을 한번 풀어보죠. 개장 전에. 첫 번째, ASML은 장비에 대한 이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자기들 장비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확 줄었어요, 수주가. 이런 얘기가 하루에 16% 넘는 급락을 유발했고요. 그런데 TSMC는 또 실적이 괜찮아요. 그렇죠. 두 개가 엇박졌습니다. 네. 장비 쪽은 보니까 반도체 살짝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할 때가 왔나 봐요 하는데 TSMC는 우리 아직 여전히 잘 팔리거든요.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아까 뭐 글로벌 비즈에서 소개했습니다만 뭔가 요 TSMC하고 살짝 불화설 기사에 보면은 뭐 회의 중에 고성이 오갔다 할 정도니까 뭐 그런 식인데 그러면은 뭐 삼성과의 협업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게 좋은 쪽으로 봐야 됩니까? 되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다. 예.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니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니고 ASML은 우리가 관심을 끌 필요가 있고요. 관심을 끌어. 이 회사의 그 지역별 매출을 어제 봤는데 네. 중국이 꺾여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 꺾였어. 예, 결국 그 규제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인텔, 뭐 대만의 TSMC 발 수요가 준 게 아니고 네. 중국이 엄청나게 이 규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 최신 제품 말고 그 재고 제품들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땡겨서 실제로 SMIC가 얼마 전에 12나노인가 8나노인가 하는 거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예, 그죠? 화웨이 폰에 들어가는 칩. 이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그 구형 장비들 가져와서 그런데 그거조차 바이든이 이제 못하게 한 게 올해 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슬슬 규제가 먹히는 중이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의 매출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저렇게 늘어난 이유가 다 저기 중국이었거든요. 60%까지 나고 100% 난 게 중국이었고 예. 반대로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업황을 볼 때는 TSMC를 봐야 되는 게 네. TSMC가 독점 기업이니까 그렇죠. 슈퍼 우리죠. 그렇게 해도 이제 슈퍼라는 말을 넘어선 예. 슈퍼노바 초신성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 주변에 있는 별을 울트라 슈퍼. 예, 주변에 있는 왕킹. 별들을 다 빛을 잃게 그러네.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매출도 매출이지만 가이던스 보는데 아까 OP 마진 막 60% 50%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만 원 매출에 6만 원이 이익.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회사가 10만 원 있으니까 매출에 6만 원이 남는 장사. 예, 그런 회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칩 개발도 힘들고 네. 우리가 이렇게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단가를 세게 받아 너무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사이야 하고 싸운 거지. 두 독점 기업들 입장에서 옛날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 툭탁거린 거랑 비슷한 거지. 그게 무슨 경제에 의미 있는 신호인가. 그냥 반도체는 잘 가는 중인데 아까도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버블 리스크 이렇게 너무 내후년 이익을 너무 낙관하니까 무서운 거지. 이 회사, 이 기업들이 피크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계속 가는 중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그 기업들 자본 장비 투자가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는데도 이래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누가 정책 나오고 그러면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만 그분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내년에도 반도체가 나쁠 여지는 지금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장입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겁나는 게 버블이 왜 무섭냐 하면 근거가 있거든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레벨까지 갔고 그게 또 조정을 받고 또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비관론자가 다 커피큘레이션 항복하거든요. 이제 그게 올까 봐. 그게 눈앞에 온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지금 비관론자들, 반도체 비관론자들이 이건 버블이야라고 해줬던 사람들이 나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하고서 항복하는 시기가 올 때가 진짜 무서워지잖아요. 네. 그게 올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양매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섣부른 비관론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다 망한 거잖아요. TSMC 쪽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쇼친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미국은 매도 포지션 취한 사람은 이미 파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봐라. 우리는 존버한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말이야 부자가 됐어 하는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시기가 눈앞에 온 거 아닌가. 2021년 우리 포모 장세 때처럼 또 올까. 근데 지금 그 몇 가지 징후가 보이니까 일단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유동성이 엄청나게 쏠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 그 비관론을 특히 우리 9월에 얼마나 반도체에 대해서 비관이 팽배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TSMC랑 엔비디아라는 대장주가 바로 다 가는 거 보면서 잘못 봤어요 하고서 할 때가 무섭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모르겠는데요. 하하. 퀄도 통과 못 하는데 아직 퀄 통과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삼성전자 소장님이 우리 삼성전자 어떠냐라는 질문에 좋다라는 말씀을 물어 들었는데. 저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시아에서는 못 오르는데 미국에서만 TSMC 오르는 거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까 제가 저는 잠시 소개해드렸던 대만에서는 실적 발표 후에 환이랑 이 자금 흐름이 안 좋은 거죠. EM에 들어와 있는 돈은 지금 다 중국에 집중되는 작년 올해는 인도였다면 하반기는 중국으로 가는 중인데 네. 그 실적 잘 나오는 TSMC를 가진 대만도 안 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싸면 좀 들어오는 정도지. 일단 우리는 어떤 게 됐냐면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전에 국도에 있던 주유소 문 닫기 그런 기분. 그래서 저가 공세를 펼쳐면 다시 우리 전국 최저가 주유소 이러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주유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유소가 잘 되려면 기름을 굉장히 싸게 팔아도 될 어마어마한 어떤 그 수익성의 개선을 만들어낼 생산성의 향상 혹은 원화의 가치의 하락 혹은 여기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가 매력 말고는 없다는 거죠. 너무 뼈 때리는 비유를 하시네. 아기들 데리고 카라는 옛날 영화를 보는데 그 국도의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국도에 있던 마을이 쇠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전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중국 가는 길이 열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 혼조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그런 지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굉장히 좋았고요. 또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도 좋고 고용 시장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2% 상승합니다. 2,616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6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6만 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19만 5,8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 39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103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1.4% 상승 보여줍니다. 23만 9천 원이고요. 기아는 보합권이네요. 9만 5,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올라갑니다. 5만 10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KB금융이 0.2% 소폭 상승하면서 9만 3,900원. 신한지주는 보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0.5% 떨어집니다. 38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강보합으로 16만 6,800원.
에코프로가 0.5% 상승합니다. 81,000원이고요. HLB가 0.2% 소폭 상승하면서 69,900원, 리가캠바이오는 0.48% 하락합니다. 123,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엔캠이 0.48% 올라갑니다. 186,900원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6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캠 지금 상승으로 조금 전환이 됐습니다. 클래시스가 0.3% 내림세. 지금 클래시스 지금 약보합이네요. 낙폭 빠르게 축소합니다. 61,900원. 자, 그리고 휴젤이 1.5% 떨어집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289,000원이고요. 삼천당작 0.6% 내림세로 141,100원. 리노공업 소폭 내림세 0.6% 하락이네요. 197,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NEW 뉴가 15% 급등을 합니다. 2,895원, 휴박스도 5% 강세, 4,310원이고요. 덱스터가 4.7% 올라갑니다. 7,720원. 그 밖에 바른손 ENA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6% 강세, 39,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스튜디오 미르도 3.7% 올라갑니다. 3,990원이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는 사마 네트워크스 2% 강세, 키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뭐 영상 콘텐츠, 영화 관련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오늘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랩지노믹스 7%, 4% 강세고요. 세니젠 1.6% 올라가고요.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 온기가 좀 확산이 된다라기보다는 글쎄요, 조금 차별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언입니다. 지금 7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5,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인스피언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YJ링크도 지금 6% 강세. 자, YJ링크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6% 강세라고 하면은 좀 신고식 치고는 좀 초라한 수준이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인스피언이 73%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종목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지금 9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11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42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 원, 2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 이원 90전 상승한 1,37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뭐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 금 강세. 이제 놀라지도 않네요. 예. 아니, 좀 느낌이 그러네요. 갑자기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은근히 이렇게 밑에서 군불 떼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후자의 느낌? 이러다 진짜 쌈키나?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의 환율 원화 약세인가? 참 헷갈리는데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요. 바깥에서 우리 홍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패널 분들의 중에서 어떤 미국으로 가는 걸 갖다가 특히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부 미국 국채를 사든 주식을 사든 뭐 이렇게 다 달려드는데. 우리 지금 이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지금 위기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기회로 보이십니까? 위기도 기회도 아닌 좀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2022년 같이 환율 1,450원 가고 그럴 때는 기회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영국에서 사고 터지고 트러스 총리 사임하고 네네. 우리나라 레고랜드 터지고 예.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는 가운데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오를 때는 찬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외 순자산 잔고가 8천억 불 정도 되는. 예. 세계에서도 뭐 열 손가락에 드는 채권 국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뭐 선진국 지수 편입됐다 그러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10%도 안 되는 나라인데, 네. 예, 그런 나라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환율 급등하면 이건 찬스인데, 지금처럼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슬 오르는, 네. 뜨뜻하게 오르는 이런 집을 자면 다음 날 아침에 화상 입잖아요. 예, 이렇게 옛날 그 사람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은 끓지만 위는 이제 뭐 냉골이고, 그런 집들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방이 너무 냉골이니까 그냥 다들 따뜻한 데 몰려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화상 입듯이 우리 경제가 환율이 높은 건 분명히 수출 기업한테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높은 환율을 계속 유지해 버리니까 1,450원에서 네, 뭐 네. 불과 100원 빠진 데 불과하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낮은 수준을 내려가지 않고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결국 경제 전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들이 다 사라지고 투자 자금들이 해외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빈집이 되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소 억울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아베의 재집권 이후로 아베노믹스 뭐 그러기도 하면서 엔화 약세 이꼬르 니케이 상승 이런 공식이 계속 유지됐단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도 지표상으로 봐서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제 뭐 또 20이 금리 인하하고 하니까 유로도 약해지는데 유럽 증시 좋아요. 여기도 다 보면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거나 근접했거나 차트에서 보면 아슬아슬한 와중에도 잘 버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국 통화 약세를 갖다가 일본도 유로존의 국가들도 즐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예전만큼 원화 약세를 이제 좀 찝찝하잖아요. 마냥 좋아하기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죠. 뭐. 외국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리고 기관은 약하고. 네. 저도 뭐 기관입니다만 예. 네, 자문사니까 이제 저희들은 개인으로 잡히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의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기관의 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다 약해진 것 같아요. 특히 퇴직연금에서 우리 국내 주식 400조가 넘는 퇴직연금에서 국내 주식이 10조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그래서 모든 돈은 부동산 아니면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플러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최고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 10년째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자산은 미국 주식이다. 그래서 모든 돈은 부동산에 올인, 그리고 남는 돈은 미국 주식 적립.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나온 책들도 요새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 2020년, 21년에 동학개미 500만 명이 갑자기 투자자가 배증할 때, 네. 그때 밸류업도 좀 잘 됐으면 좋고, 특히 무분별한 신규 상장, 분할 상장들을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지수의 그 수급 불균형이 깨지지도 않고, 또 그때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적절하게 고가 매도한 걸 작년 올해 시장 안 좋을 때 샀을 텐데 국민연금도 안 사주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연금은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는 상태니까. 네. 3,300에서 매도하는 걸 못하겠던 거 2021년 3년 전입니다. 이런 일들을 세 가지 악재가 다 터지면서 밸류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 내에서의 어떤 거버넌스의 전혀 개선도 없고, 신규 상장 공급 물량들 지금 나오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말하면 답답합니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고점에 팔지도 못하는 주식을 왜 삽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그 불안이 만성화되고 고착화되는 가운데 센티까지 안 좋고, 센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 팔아버리면 외국인도 답답할 거예요. 아니 우리 요거 몇 조 안 팔았는데 이거 팔았다고 삼성전자 반토막 나니까. 이런 걸 보면 외국인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있던 몇몇 펀드처럼 한국이 최고 탑픽이야,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는 거야 하고 들어왔던 장기 투자 펀드들보다는 결국 거기도 이제 인덱스 자금 들어오면, 인덱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EM 자금 들어오면 중국에 이제 오버웨이 이래버리는 순간 우리 이제 현금 지급기 된 거죠.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환율이 급등할 때는 찬스인데, 네. 환율이 완만하게 오른다, 진짜 찝찝하고 안 좋은 장이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홍 대표 참 좋은 그 어떤 그걸 갖고 계세요. 굉장히 화나고 분통 터지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온화한 표정과 웃는 얼굴로 말씀을 하시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닌 척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중국은 정말 경기가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서 사볼만하다. 기대가 없어. 그 나라는 2021년부터 이제 스스로 절벽으로 자신을 몰아간 나라잖아요. 네네. 2020년 8월이었죠. 그 보아오 포럼에서 이제 마윈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다음 2021년에 헝다 망하고 그리고 상해에 있는 아파트들 정문 봉쇄해서 제로 코로나 네. 뭐 이런 일들을 22년까지 하다가 이제 쫄딱 성장률 다 말아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부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리오프닝 했는데 성장률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쿵탕을 하면서 뭘 해도 여긴 안 돼 하고서 이제 전부 다 뭐랄까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홍콩 H 지수 PBR이 0.5까지 간 거니까 순자산 가치의 0.5에 거래됐다니까요. 그거를 하다가 미국이 딱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중국에서 해외 더 높은 금리,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빠져나가던 이제 당연히 권력자들이겠죠. 그 권력자들의 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대략 얼마 전 블룸버그 기사 보면 월 한 400억 불씩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1년이면 5천억 불이에요. 이게 착착착착 나오고 있던 돈들은 다 그 저금리를 보고 나갔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해 주니까 그때 딱 기다리다가 거기서 경기 부양을 한 거죠. 금리도 인하해 주고 지준율도 인하해 주고 돈도 사겠다. 물론 저게 먹히냐 안 먹히냐는 나중 문제지만 일단 저 나라는요. 정부가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 가요. 그 다음에 지속성은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기대가 전혀 없고요. 그냥 그때 지표 좋아하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지금까지 했던 그 3년의 푸닥거리가 대충 반성 모드로 들어간 중이니까 참 오래 걸렸죠. 지난 3월에 니케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바이다허, 네네. 예, 거기 시 주석이 불려가서 혼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니케이 그 북경에 계시던 분들 이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이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온 반응을 보면. 그리고 그게 7개월 걸린 거예요. 얼마나 옛날에 중국과 다르냐. 망가졌다, 이 나라는. 그런데 뭐 어떡해요. 우리는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지. 이 나라에 애정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장기 전망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한 6개월, 1년은 지켜보면서 좀 여기는 계속 저는 양매수. 예, 그리고 10% 현금은 금으로 현금을 보유하시라. 저희 뭐 금요일은 또 이렇게 항상 그건데 하모니 시간에 부동산 다루긴 합니다만 가시기 전에 우리 또 홍 대표께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예. 가끔씩 올해 내년 다 주식보다 부동산이 좋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이제 순환매 날 테니까 지금은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예, 이게 이제 KB의 박 박사님이 만든 용어인데 이제 그 형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KB의 박 박사님이면 누구 말씀하세요? 그냥 박원춘. 네. 원갑 형님이 맞는 말을 하셨고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얼죽신 분위기는 바닥을 치고 딱 올라갈 때 신축이 주다는 거였는데 문제가 신축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희소성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희소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구축으로 가겠죠. 순환매가 좀 날 거다. 그런데 신축보다 구축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신축 위주로 뭐 10년 안쪽 뭐 이런 쪽으로 올랐다면 내년에 좀 순환매가 나니까 더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위값 값은 더 오를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해죠. 지금도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말고 서울 아파트에 신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5년 사이에 어디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신축 좋은 것도 알고 뭐 다 하는데 대출 쪼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데 부동산에. 금리 인하 있잖아요. 예? 금리 인하 있잖아요. 금리 인하 했는데 오히려 뭐 주택담보대출은 더 금리 더 올라가더만은. 네, 근데 그 9월 네. 가계대출 동향 보시면 은행권 대출이 폭증했습니다. 폭증이 9월에도?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니까. 시장 금리가 은행들 마진이 정부가 대출 규제하니까 KB금융 주가 오르는 거 보세요. 예. 대출 규제하면 창고에서는 금리를 높이거든요. 어. 높이니까 마진이 올라가죠.
이따가 송성희 대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올해하고 내년까지 무조건 부동산이다. 아니 동의하시느냐, 무조건은 아니고 아. 그 미국 주식 다음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별로 봤을 때. 그다음이 중국 주식. 이렇게. 그래요. 또 말씀하신 분의 또 의도를 또 확대하는 또 아니 그래야 우를 방송이 보겠습니다. 되니까.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오늘도 시장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양 지수 모두 오늘도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09% 약보합으로 2606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조금 소폭 더 빠집니다. 0.27% 하락하면서 7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 95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0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 688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51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86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상위권입니다. 오늘 게임과 미디어, 서비스 업종, 자동차 업종은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반면에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 포장재 업종,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은 하락폭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유가 12%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2,800원이고요. 코퍼스 코리아도 10.21% 상승하면서 1,12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쇼박스가 보합, 스튜디오 드래곤 3%가량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7,9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줍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에 바이오주들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한미약품이 14.29% 급등하면서 거래가 36만 8천 원, 한미사이언스가 7.27% 상승합니다. 3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젠이 3% 가까이 오르면서 24,750원, SD 바이오센서도 2.89% 강세 보여줍니다. 9,62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1.23% 올라갑니다. 거래가 57,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보여줍니다.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인기가 높아진 영향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넥스턴 바이오가 18.6%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430원이고요.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14.29% 상승합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5% 가까이 올라갑니다. 3,095원. 큐라티스가 1.36% 강세 보여주고 있고 올릭스도 0.17%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PCR급 정확도를 가진 신속 항원키트 개발 소식 덕분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 내에서는 미코바이오메드가 16.3%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840원 선. 랩지노믹스가 8.3% 오르면서 3,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 매트릭스도 8.56%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3,820원. 그 밖에 나노엔텍이 5.69% 올라가면서 4,925원이고 휴마시스 역시도 5.25% 강세입니다. 1,626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내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피부 미용기기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업황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에스테틱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피부 미용 의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약 23조 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20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통 제약사들도 기업 인수라든가 이제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미용 의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근에 K뷰티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또 피부 미용기기 사업도 파급 효과를 받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대표 기업으로 클래시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클래시스는 브라질이나 이런 해외에서 장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인 이루다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미나 유럽 시장을 공략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또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비올입니다.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영향과 더불어서 이제 미주 지역 발주도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신규 진입한 중국과 브라질에서 이제 성과가 확대가 되면서 뭐 장비라든가 스모폰 매출의 성장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이런 장비 매출 부진이 주가에 이전에 반영되었던 만큼 3분기 실적에 가까워지면서 좀 주가 추이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하이로닉입니다. 중국 신생활그룹으로 이제 그 개인용 피부 미용기기인 홈세라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남미양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하반기 또 개인용 미용기기 신제품인 홈세라 3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고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도 좀 오랜 기술력을 보여있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치매 치료 기술 개발 관련 이슈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8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미국 경기 침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크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구글이나 또 테슬라 실적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의 이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섹터별로 수급 변동성과 주가 또한 좀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 혹은 상반기부터 실적 개선과 성장세가 이어졌음에도 주가는 낙폭과대로 보였던 종목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가계부채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고금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또 한 주간 새로운 부동산 소식도 그리고 또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경제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예. 집값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는데, 네. 자 이제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 그리고 3년 2개월 만인데 금리 인하는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좀 아직까지 이제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고요. 네. 근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 상승세가 꺾였고 특히 야 천정부지로 치솟던 저 뭡니까 뭐 반포나 이런 쪽에서도 시세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집값 동향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네. 이제 관망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상승했던 그 높이는 상당히 좀 낮아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뭐 금리 인하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소폭의 좀 반등이 있는데 반등이? 그런 소폭의 반등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 정도로 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30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승이다. 상황이고, 예, 뭐 역시나 뭐 집값에 대한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 주 대비했을 때는 0.1에서 0.11, 0.0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7월, 8월, 9월 대비했을 때는 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약간의 그 반등한 곳들은 뭐 재건축 단지 위주로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반포의 뭐 신규 단지 같은 경우 또 재건축 단지 이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빠지는 그런 거래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상승세는 상당 부분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뭐 거래나 뭐 신고가 나오는 것들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대비했을 때 신축 가격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재건축이라든지 뭐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주택들 뭐 이런 쪽으로는 약간의 그 반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 스트레스 DSR 들어와서 금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는 뭐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덜한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위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매수세들이라든지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그 트렌드를 보더라도 뭐 거래에 대한 그 비중이나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은 축소가 되어 있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뭐 전국하고 수도권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반적인 그 추세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추세 그래프를 보면은 9월 대비했을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됐고 지금 8월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상승폭이 뭐 굉장히 많이 축소된 그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추세 그래프에서 보면 그게 상승폭 축소지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승세가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예. 예전처럼 가격이 뭐 이렇게 팍팍 튀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은 안 나오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기울기가 아니고. 이렇게 저 미끄럼틀 얼핏 보면 떨어진 줄 알겠네요. 예, 이게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변동 상승폭이 맞아요. 그렇죠. 앞에 네.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는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0보다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다시 저 그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오름세가 있는데 그 오름세가 지금 7월이나 8월 정도의 그 상승세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매번 그거 하는 거에 CPI 같은 거 나왔을 때 네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네. 뭐 그게 뭐 물가가 떨어진 물가가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자꾸 제동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둔화된다. 덜 급하게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뭐 정책을 만들거나 뭐 이제 저희 채널처럼은 상승률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시장에서 실제 매수를 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좀 그렇죠. 예. 맞아. 예. 그러니까 뭐 5억대 10% 오른 거하고 최근에 집값이 막 15억, 20억 하는 데에서
뭐 한 3%, 5% 오른 거하고 또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예. 저 그 상승률은 좀 둔화가 됐는데 실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여전히 작용하고 가격은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꼴등이 한꺼번에 중간까지 올라오는 거랑 상위권이 한 등 한 등 더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아니, 금통위가 이번에 25bp 인하를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창용 총재가 50bp 하게 되면은 인하하게 되면은 이거는 실기가 될 수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시장만을 딱 바라보고 봤을 때는 어떤 뭐 금리 인하의 시점을 바라보는 게 이제 전반적인 산업을 보면서 그 시장을 좀 바라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뭐 주택 가격에 이 금리 인하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7월, 8월 달 지금 여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우리가 추세 그래프 보더라도 뭐 7월 달, 8월 달은 굉장히 가팔랐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뭐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기 전에 시장에서는 벌써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제히 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신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뭐 본인 안에서도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절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자기 본인들이 좀 판단을 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또 언급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의미에 대해서 크게 뭐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 또 시장 안에서도 그냥 뭐 이 금리 인하 이창용 총재 그 발언보다도 사실 부동산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이 한국은행보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미국에서 비껏 단행을 했을 때 한국도 낮추겠다라는 벌써 그 시장의 기대감들은 이미 커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주택 실수요자 네. 입장에서 이제 네. 집을 장만해 볼까 아니면 네. 전세로라도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파월도 중요하지 않고 네.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네.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창구에 갔는데 네. 뉴스에서는 몇 날 며칠째 하느니 마침내 뭐 3년 몇 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하는데 네. 한 2달 전에 상담받을 때보다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네. 이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입은 창구에 있는 직원의 말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딱 해서 그럼 뭐 했는데 비타오백 한 박스 들고 가도 안 통해요. 아이고 어림도 없죠. 네, 어림도 없어요. 네, 어림도 네. 없어요. 심지어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자기 은행에서 뭐 대출 뭐 우대 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뭐 다른 국민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뭐 다른 은행 가가지고 뭐 대출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뭐 자칫 잘못하면은 좀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지금 상단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단도 지금 올라가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인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계대출 조절하기 위해서 가상금리 뭐 그런 부분들도 올라가고 있죠. 일부 은행에서는 지금 보니까 저기는 6%가 이제 상단이고 하단이 뭐 한 4%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7%까지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 어디는 B컷을 하고 우리나라도 0.25%를 낮췄는데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 대출이 만만치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은행이 야속하게도 은행은 뭐 이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전세도 받아가지고 임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가계부채 관리하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 은행에서 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뭐 코픽스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뭐 금리 인하도 했는데 실제 막상 말씀하신 대로 창구에 가니까 이거 뭐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정말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뭐 부동산이 뭐 갑자기 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오른다 이거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시장 안에서 호가가 반영되는 곳들도 있고요. 네. 이 이제 대출 받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좀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고 이 기준금리의 추세 자체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 흐름에 뭐 향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거래하신 분들 몇몇 보니까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어서 대신 이런 그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으신 분들하고 집을 못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자산 격차가 또 벌어지고 또 지역별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은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차이가 좀 차등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비 사업 분위기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가 앞다퉈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건축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그 리모델링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곳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방향을 많이 틀죠. 예. 지금 옛날에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중층, 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수익하고 지금 아파트들이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때 수익이 옛날 대비해서 확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네. 중층하고 리모델링하고 봤을 때 그 차이가 네.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올리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사업 시기를 조금이라도 리모델링은 앞당겨서 할 수 있거든요. 뭐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재건축을 계속 기다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10년, 20년 기다렸더니 향후에 20년 뒤에 공사비가 또 올라버리면은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목동이라든지 송파에 노후된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금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중층 이상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용적률이 높은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빨리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목동에 있는 곳들, 뭐 신정동하고 네. 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목동 재건축도 기대하는 그런 사업지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목동 우성 같은 경우는 네. 1992년에 준공이 된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면 재건축 하려면은 아직 시간도 좀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별동으로 중축을 하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는 것 같고요. 목동뿐만 아니라 지금 성동구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추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동구에 지금 리모델링 단지들 보면 행당 대림도 3,000가구가 넘어요. 3,400가구. 예. 그리고 금호 벽산도 예. 한 1,700가구 정도 되고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도 한 2,1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은 용적률은 2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재건축 단지를 보면은 일단 180% 정도가 최근에 재건축의 사업성이 되는 그 척도의 수치인데 200%가 넘는다라는 건 재건축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데 3,000가구, 2,000가구가 넘는 저런 단지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분양해서 팔 수 있는 물량도 많고 그 안에서도 단지 규모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 안에서도 주택 공급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단지 안에서도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서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목동하고 행당동 보면은 저 행당동하고 금호동 저기는 이제 그 강남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예, 보이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고 네. 또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여의도에서 좌측으로 그리고 목동의 단지들 보면은 학원가들이 있어서 굉장히 뭐 전세 수요도 네. 많은 단지니까 그런 주요 사업지에서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1990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의 단지들을 분포들을 보면 서울의 중심권 안에 주요 지역들에서 공급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곳들에서 리모델링이 나온다면 물론 재건축보다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요 그 요지에서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리모델링도 이제 결국은 주민 동의를 갖다가 얻어내야 되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귀찮기도 하고 네. 돈도 들고 싫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안 해야죠. 뭐. 안 해야죠. 아니 근데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네. 결국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 네. 근데 나는 죽어도 싫다. 네. 어떻게 됩니까?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동의율이 뭐 한 대략 약 한 60에서 한 70% 정도 나오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협화음이 나면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건 어려워요. 결론적으로는 네. 때로는 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용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에 봤을 때는 뭐 몇 세대 되지 않는 그런 가구수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서도 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에 주택들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 사업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요건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봤을 때는 몇 세대 안 되는 가구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남동의 재개발 사업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네. 한 200여 가구 정도가 이주를 안 하고 있어서 부분 철거들 하면서 사업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거기에 버티고 계시는데 뭐, 글쎄. 내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1호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 입주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파의 잠실 더샵 루벤이라는 곳이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인데 여기에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거의 재건축 아닙니까? 수직으로 더 올라가는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다른데 세 개 층 정도 보통 수직 증축에 대한 그 한계가 만약에 4-5개 층 정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수직 증축이라고 하는 건 증축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골조는 남긴 상태에서 예. 수직으로 올리는 거니까 리모델링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시한적인 그 법적인 요건들을 봤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 지금 지적하신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평수만 넓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린다라는 게 그만큼 재건축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 사업지의 사업성도 올릴 수 있고 네. 서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수직 증축이냐 수평 증축이냐 왜 말이 나오는 거냐면 수평 증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면 복도시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거기 뒤에를 이제 터서 예. 면적도 좀 넓히고 예. 그 안에서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수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그 하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 층수를 예. 올리게 되면 약간 불안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호가 나왔다라는 게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진행하는데 하중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구조로 보강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사업들을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안전진단도 하고 구조 설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수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단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도 뭐 수평이냐 수직이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수직에 대해서 혹시라도 허가를 내서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 향후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기울어가지고 이런 그러게요.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 허가 낸 사람 또 설계한 사람 그 책임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직 증축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요새 뭐 얼죽신 그럽니다만 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네. 층간소음 거의 잡히나요? 신축 아파트요? 예. 신축 아파트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없나요? 올해 아니,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이 조금 더 뭐 내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두께감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잡으려면 잡죠. 우리가 글쎄. 주상복합 뭐 아파트 기술이 없어서 못 잡겠습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층간소음 덜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구조라든지 그 안에 뭐 방음재라든지 그다음에 벽식이 아니라 좀 가능한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층간소음 관련돼서
방음 벽이 이제 또 두꺼우면은 유리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대신 벽이 두꺼워지면은 층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그다음에 층고가 좀 낮아질 수 개방감 같은 게 좀 덜하잖아요. 요즘에 뭐 우물 청장이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좀 더 넓게 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근데 그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층간 소음은 또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방음제를 얼마나. 근데 저는 그 뭐 개인적으로 좀 열받는 게 아니 건설사들이 그 집은 지었는데 위아래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게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고 이렇게 문제 갈등의 요인이에요. 네, 갈등들 중재를 하고 위층 아래층이랑 싸우는 이런 문제들. 대신 건설사들도 수익이 안 남으니까 또 그렇게 할 거 이게 아니에요? 또 분양가 상한제까지 결국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일정하게 좀 올려주고 그런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런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철저히 소외당하는 느낌이네요. 지금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상당히 좀 속상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시기네요. 네. 오늘은 저 그래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타이 좀 고민하셨었잖아요. 고민 좀 했는데 집에서 메고 온 게 정답이었네요. 네. 요즘 승률 나쁘지 않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